그 버튼 누르지 마세요! 허름한 교복을 입은 11살 소년의 외침이 태림중공업 신공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아이에게 쏠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회장의 손이 가동 버튼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사실 이 모든 건 같은 날 새벽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림중공업 신공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거대한 생산라인 아래에서 67살 최말순이 홀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남의 집 청소와 공장 용역을 전전해 온 사람이었죠. 손등은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손은 쉬지 않았어요. 말순 옆 플라스틱 의자에는 손자 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뭔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어요. 공장 배관과 계기판 사이로 눈이 오갔습니다. 숫자를 읽고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웃하다 다시 메모를 남겼죠. 바로 그때 2층 유리 통로 위로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강도현. 39살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태림중공업을 이끄는 회장이었어요. 반듯한 정장의 차가운 눈빛.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다 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시선을 거뒀어요. 높은 곳의 사람과 낮은 곳의 사람. 두 세계는 아직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말순이 시우와 함께 휴게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작은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밥 4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시우는 그중 2줄을 비닐에 싸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병원 가서 드리자. 말순은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너는 왜 맨날 남 걱정부터 하니? 시우는 김밥 한 입을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위험한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나잖아요. 말순의 거친 손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이다. 시우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더니 공책 맨 앞장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 말순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큰 공장 돌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인 줄 알지.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말순은 잠시 멈칫하며 손자를 바라봤어요. 11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시각 위층 회의실에서는 도연이 가동식 순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속도와 성과가 전부입니다. 생산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휴게실 창문 너머로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병원 후원 행사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거두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공장부터다. 휴게실에서 시우는 공책 첫 장을 다시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이 그 공책을 조용히 덮어주며 말했어요. 그 말 나중에 꼭 누군가한테 들려줘야 할 때가 올 거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이 아닌 공장 현장 임시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림중공업의 미래가 오늘 이 라인에 걸려 있었어요. 신공장 가동이 실패하면 대형 해외 납품 계약이 통째로 날아갈 상황이었죠. 라인은 완벽합니다. 생산본부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2 남태섭. 태림중공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저희도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남태섭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은 악수를 받았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한편 말수는 병원에 가져갈 짐을 정리하며 시우에게 당부했어요. 엄마 병실에서 얌전히 있거라.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공장 가동식만 보고 가자. 괜히 눈에 띄지 말거라. 말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병원 재활병동. 36 서유진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공장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홀로 시우를 키워온 엄마였어요. 침대 옆에는 산재 재심 서류가 반려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전화기를 들어 말했어요. 오늘도 시우 데리고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가 워낙 내 걱정을 많이 한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공구 모양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반질반질 달아 있었죠. 유진은 그것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우는 공장 생산라인 근처를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배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4번 쪽이 이상하다. 시우가 혼잣말을 하며 공책에 뭔가를 적었어요. 위층 임시 사무실에서는 도연이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라인 도면 한쪽에 누군가 손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누가 적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메모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가동식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태림중공업 신공장 가동식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과 임원들, 협력사 관계자들이 유리 펜스 앞에 줄지어 섰어요. 태림중공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이 박수를 받으며 가동 버튼 앞으로 걸어갔어요. 남태섭은 한쪽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생산본부장이 작게 재촉했어요. 말수는 멀찍이서 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우가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버튼 누르지 마세요! 아이의 외침이 공장 전체를 찢었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어요. 경호원들이 시우를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4번 밸브 압력이 새벽보다 1.7 올랐어요. 배관 떨림 주기도 0.3초씩 불규칙해졌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시우가 손에 들린 공책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새벽 5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버튼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남태섭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생산본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MR에 휘둘릴 겁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우가 펼쳐든 공책에 고정돼 있었어요. 도연의 손은 여전히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누를 것인가, 멈출 것인가. 생산본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위약금과 주가 폭락이 한꺼번에 옵니다. 남태섭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현장 소문 하나로 회사 전체를 멈추실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안전 이상이 있었습니까? 가동식 취소입니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말순이 시우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히 큰일 만든 거 아니냐?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아침 7시까지는 괜찮았는데 8시 넘어서 갑자기 수치가 튀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시우에게 다가갔어요. 그 공책 봐도 되겠니? 시우가 망설임 없이 공책을 건넸습니다. 도연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압력 수치, 진동 간격, 밸브 번호.
시간대별로 꼼꼼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기술팀 엔지니어 한 명이 어깨 너머로 공책을 들여다봤어요. 잠깐만요. 이 수치가 맞다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생산본부장이 그 엔지니어를 노려봤습니다. 도연은 버튼에서 손을 뗐어요. 가동 중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현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남태섭이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 판단에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시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시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멈추면 살아요. 도연은 망설임 끝에 보안팀과 기술팀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까지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도연은 전 임직원 앞에서 라인 전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공장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임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도연은 그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임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어요. 그리고 안전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직접 내려가시겠습니까? 보고만 받아서는 모르겠다.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산라인 아래로 내려서자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내려온 건 창사 이래 처음이었죠. 도연은 기술팀에게 지시했어요. 배관 압력 로그와 센서 기록 전부 다시 뽑아.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도연은 보안팀장에게도 명령을 내렸어요. 서버실 봉인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보안팀이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버실 앞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데이터 삭제를 시도하다 보안 시스템에 걸린 거였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고가 아니라 조작일 수도 있다. 그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남태섭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슬쩍 자리를 피해 문자를 보냈어요. 도연은 시우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순이 손자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주제넘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제넘은 거 아닙니다. 그는 시우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가 뭘 본 건지 처음부터 말해줄 수 있겠니? 시우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새벽에 청소하면서 배관 소리를 들었어요. 시우가 입으로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처음엔 웅, 웅, 웅 일정했는데요. 8시쯤부터 웅, 쿵, 웅, 쿵으로 바뀌었어요. 도연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떨림 주기가 불규칙해졌다는 거지?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번 밸브 쪽에서요. 계기판 숫자도 같이 올랐고요. 기술팀 엔지니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유량 조절 밸브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연은 시우의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기록은 어느 엔지니어 못지않게 정확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이 아이가 기록한 거 전부 대조해봐.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애는 숫자랑 소리를 잘 기억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도연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들고 있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도시락을 싸온 봉투였는데 한쪽에 재활병동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스티커를 바라봤어요.
뭔가 마음 한쪽이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저 병원 알아봐. 재활병동에 누가 있는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다시 현장을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높은 유리 통로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던 공장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바닥,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며 메모를 하던 11살 아이. 도연은 안전모를 고쳤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 제대로 내려와 본 적이 있었나? 그때 기술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센서 로그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시우군 기록이랑 일치해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버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데이터 일부가 덮어쓰기 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뗀 흔적이에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사고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도연은 시우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이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우야, 오늘 내가 많은 사람을 살렸다. 시우는 대답 대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40년 넘게 청소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게 믿기지 않았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재활병동 스티커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병원에 누가 있는지, 왜 이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새벽 공장을 오가는지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병원에 자신의 과거가 누워 있다는 걸요. 도연은 오후 늦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알아낸 정보는 간단했어요. 재활병동 302호, 서유진, 36. 11년 전 공장 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서유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302호 앞에서 도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시우가 큰일 냈다. 회장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 시우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그러면서도 어딘가 맑은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덕분에 공장이 멈췄다더라. 큰 사고 날 뻔했대. 다행이네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응, 없어. 도연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들어오세요.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병실은 작았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갈색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양손. 유진이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말순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어느 날 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여자. 그때는 25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36이 되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유진 씨. 그가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불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순이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였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요. 유진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끝난 일이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제야 유진 팔 안쪽의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게 이어진 수술 자국. 공장 사고로 생긴 흉터였어요. 도연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락해서 뭐해요? 당신은 회장이 됐고 나는. 유진은 말끝을 흐렸어요. 침대 옆 서랍 위에 공구 모양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열쇠고리에 멈췄어요. 작고 낡은 공구 모양. 11년 전 자신이 선물한 거였습니다. 도연의 숨이 막혔어요. 그걸 아직도. 유진이 재빨리 손을 뻗어 열쇠고리를 덮었습니다. 버리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그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말순의 손과 닮아 있었어요. 그제야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녀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요. 시우. 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죠? 유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말순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이만. 유진이가 피곤해요.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오늘 공장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여기 왔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우가요? 예. 당신 아들이 수백 명을 살렸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다시 올 겁니다.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11년 전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유도 없이.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그렇게 유진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채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울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우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그 눈은 어딘가 도연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시우는 도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엄마 울리면 안 돼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1년 전 사라진 유진, 공장 사고로 다친 다리, 그리고 11살 자신과 닮은 눈을 가진 아이. 도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만약 시우가 자신의 아이라면 유진이 왜 사라졌는지, 왜 1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우 출생 기록 확인해줘. 생년월일이랑 출생병원. 비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시우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 유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말순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유진이 낮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시우는 두 사람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아저씨와 엄마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요. 시우는 주머니에서 메모 공책을 꺼냈어요. 첫 장에 적힌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 시우는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엄마 웃게 하는 것도 큰 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시우를 공장 점검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기술팀과 보안팀이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상태였어요. 시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잘 왔다, 시우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 있었고 곳곳에 점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시우를 데리고 4번 밸브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기가 내가 말한 곳이지?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요. 어제 아침부터 소리가 이상했어요. 기술팀장이 옆에서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센서 로그를 확인해 봤습니다. 시우군 기록이랑 거의 일치해요. 화면에는 시간대별 압력 수치가 그래프로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8시를 넘기면서 갑자기 수치가 튀었습니다. 도연이 시우에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 시우가 귀를 가리켰습니다. 소리로요. 저는 숫자보다 소리가 먼저 들려요. 기술팀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우가 배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대지 않고 귀만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해요. 어제는 여기서 쿵쿵 소리가 났는데 도연이 기술팀장에게 물었어요. 밸브 점검 결과는 라벨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라벨이?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번과 5번 밸브 라벨이 서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압력이 튄 거야? 예. 이대로 가동했으면 폭발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가 어른들도 못 찾은 문제를 소리만 듣고 알아낸 거였어요. 시우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손자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연이 시우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시우야, 이번엔 다른 곳도 봐줄 수 있겠니? 시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곳이요? 응. 혹시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이 있는지.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도연이 일어서며 기술팀에게 지시했어요. 시우가 가리키는 곳마다 전부 점검해.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어요. 배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곳에서는 멈춰서서 메모를 했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주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배관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우가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요. 손가락으로 배관 연결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쉬익 소리가 나요. 아까는 안 났는데. 기술팀 엔지니어가 다가와 점검했어요.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안 보여요. 도연이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소리로 알았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쉬익 소리는 공기가 새는 거예요. 할머니 집 수도관도 그래요.
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수도관 고장난 것도 이 애가 먼저 알았어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시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대단하다, 시우야. 시우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거짓말 안 해요.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소리는 거짓말 안 해요. 숫자와 보고서에만 의존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점검은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시우가 지목한 곳은 총 7군데였어요. 그중 5군데에서 실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기술팀장이 도연에게 보고했어요. 이 정도면 전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존 안전검사가 부실했던 겁니다.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누가 검사를 맡았지? 협력사 태섭 엔지니어링입니다. 남태섭의 회사였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어요. 서버실 출입 기록 분석 끝났습니다. 생산본부장 카드가 사고 직전에 찍혀 있습니다. 생산본부장이? 예. 그리고 남태섭 대표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도 일부 복원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메신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끝이다. 라벨은 바꿔놨다. 걱정 마라.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놈들이. 낮은 목소리였지만 현장 전체에 울렸어요. 말순이 시우를 데리고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해. 그리고 남태섭 행적 전부 파악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는 멀리서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나쁜 사람한테 화난 거니까요. 말순이 시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가자. 엄마 병원에 가야지.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도연이 다가왔어요. 시우야.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오늘 내가 많이 도와줬어. 시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들은 거예요. 아저씨가 멈춰준 거잖아요. 도연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연은 시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병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줘.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도 나중에 와요. 엄마가 아저씨 얘기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11살 아이, 자신을 닮은 눈을 가진 아이, 그리고 11년 전 사라진 여자의 아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을 망치려 한 자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틀 뒤 기술팀은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센서 로그가 정상값으로 덮어 써졌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어요. 4번과 5번 밸브 라벨 조작도 물증으로 남았습니다. 도연은 임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폭발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태림중공업, 대형 사고 사전 차단. 11살 소년의 경고가 수백 명을 살렸다. 시우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익명의 영웅으로 화제가 됐어요. 병원에서 유진이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태림중공업 공장이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건 어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시우가 해낸 거였습니다. 말순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뉴스 봤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정말 그런 일을. 그래. 내 아들이 큰일 해냈어. 유진은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이 시우 곁에 있었다는 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편 도연은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생산본부장 서버실 출입 기록입니다. 그리고 남태섭 대표와의 메신저 내역 복원본이요. 도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명확했어요. 4번 라벨 바꿔놨다. 가동만 되면 우리 둘 다 끝이다. 도연의 턱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뭐? 남태섭 측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언론에 태림중공업 안전관리부실 자료를 풀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반격을 시작한 거군. 바로 그 오후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림중공업 주식은 하루 만에 15%가 빠졌어요. 거래처에서는 납품 지연 손해배상을 거론했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사회도 움직였어요. 한 이사가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회장, 48시간 안에 재가동 못하면 사의만 올리겠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폭발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겉으로는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보고를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유진 씨 재활치료 일정이 비용 문제로 미뤄졌대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용 문제? 예. 산재 재심이 또 보류됐다고 합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11년 전 공장 사고. 유진이 다친 그 사고가 어떤 공장에서 일어난 건지 이제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비서에게 물었어요. 서유진 씨 산재 기록 확인해줘. 어떤 공장에서 다쳤는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설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유진이 다친 곳이 태림중공업 계열 공장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11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거짓 승리. 폭발은 막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남태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 손해배상, 협력사 여론전.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퍼부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남태섭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태림중공업은 수년간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놀렸어요. 저희 협력사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태림중공업에 있습니다. 능청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조작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감쪽같이 숨겼어요. 공장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조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 밥줄 끊으려고 공장 세운 거야. 안전도 모르면서 뭘 알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태섭이 뿌린 씨앗이었어요. 도연은 회장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거래처에서 서면 경고장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예고요.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00억. 한숨이 나왔어요. 이사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사이만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순이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시우가 사라졌어요.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도연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병원이요. 유진이가 너무 놀라서. 도연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수십 번 시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유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우가.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예요? 학교 끝나고 한 번 전화했어요.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는 안 왔어요. 경비 아저씨도 못 봤대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진 씨죠? 남태섭이었어요. 아드님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우 어딨어요? 조용히 해요. 아이한테 해코지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연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남태섭. 오, 강 회장님. 목소리 오랜만이네요. 시우 어딨어?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남태섭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간단합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사임하세요. 그럼 아이는 돌려보내드리죠. 도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아이한테 손 떼면. 손 안 돼요. 조건만 맞으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우, 내 시우. 말순이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생각해야 했어요. 도연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안팀 전원 비상 소집해. 그리고 남태섭 동선 전부 파악해. 비서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우 꼭 찾을게요. 약속합니다. 유진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시우를 찾겠다고. 그리고 남태섭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안팀이 남태섭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도연은 회장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태섭 차량이 오후 4시쯤 시우학교 근처에서 포착됐습니다. 그 다음은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시우가 무사하길 빌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어요. 아저씨, 저 괜찮아요. 소리 들으면 찾을 수 있어요. 시우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소리. 시우가 힌트를 준 거였습니다. 도연이 보안팀장에게 말했어요. 남태섭 소유 건물 중에 공장이나 창고 있어? 보안팀장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외곽에 폐공장 하나 있습니다. 3년 전에 매입한 곳이요. 거기야. 도연이 일어섰어요. 출동해. 새벽 2시 도연은 보안팀과 함께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었어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시우 안전이 최우선이야. 보안팀이 흩어졌어요. 도연은 건물 뒤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들, 저 배고파요. 시우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시우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남태섭의 부하들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곧 끝나.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시우는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도연은 보안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세면 진입해. 하나, 둘, 셋. 보안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남자들이 놀라서 달아나려 했지만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도연이 시우에게 달려갔어요. 시우야.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도연이 묶인 줄을 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시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도연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서웠을 거예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시우가 작게 대답했어요. 문자 받았죠? 소리 들으면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 아이가 납치당한 상황에서도 힌트를 남겼어요. 11살짜리 아이가 해낸 거였습니다. 보안팀이 남자들을 끌고 나갔어요. 도연은 시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시우가 도연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걱정할 것 같아요. 응, 지금 병원으로 가자. 도연은 시우를 차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우는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태섭은 아직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사회가 열립니다. 사이만이 올라올 거예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유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말순이 부축했습니다. 시우가 차에서 내려 달려갔어요. 엄마. 유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우야, 시우야.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우가 힌트를 줬어요. 그 덕분에 찾았습니다. 유진이 아들을 다시 끌어안았어요. 우리 시우. 시우가 엄마 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무서웠어. 아저씨가 꼭 올 줄 알았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됐어요. 새벽 4시, 도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남태섭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사회는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이만이 상정될 겁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찾았지만 회사는 위기였습니다. 남태섭은 도망쳤고 이사회는 자신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어요. 유진의 산재 기록이었습니다. 비서가 확인해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1년 전 유진이 다친 공장은 태림중공업 협력사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안전점검을 맡은 곳은 태섭 엔지니어링, 남태섭의 회사였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1년 전에도 남태섭이 관여했던 거였어요. 그때 유진이 다쳤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1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회사를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놓쳐버렸습니다. 새벽 5시 도연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생산 라인, 멈춰선 기계들, 텅 빈 공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연은 가동 버튼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손을 올렸었죠. 그때 시우의 외침이 아니었다면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병원에서 건넨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날짜, 그리고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강도현.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시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야 확인한 거였습니다. 봉투 안에 메모지가 한 장 더 있었어요. 유진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알면 더 많이 잃을까봐. 미안해요. 도연은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유진은 11년 전 자신을 위해 떠난 거였습니다. 회사를 물려받느라 정신없던 그때 유진은 임신한 몸으로 혼자 버틴 거였어요. 도연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낮은 목소리가 텅 빈 공장에 울렸습니다. 회사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선택했어요. 사람보다 숫자를, 현장보다 보고서를.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 시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멈추면 살아요. 그리고 말순이 휴게실에서 했던 말도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이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까 말순이 전해준 것이었어요. 시우가 메모장에서 찢어서 보낸 종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멈춰야 살아요. 사람부터. 도연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보다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사임안이 올라올 거예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물러날 수도 있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우가 자신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11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말순이 40년 넘게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물러설 수 없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회 전에 긴급 브리핑 잡아. 기술팀, 보안팀, 노조 대표, 하청 대표 전부 불러.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임안이 올라올 텐데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임 안 해. 싸울 거야. 전화를 끊고 도연은 가동 버튼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멈췄던 그 버튼.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멈춰야 살아. 그리고 지켜야 할 것도.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도연은 공장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오전 8시 도연은 사임 기자회견 대신 긴급 공동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비서가 놀랐지만 곧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술팀, 보안팀, 노조 대표, 하청 대표. 갈라져 싸우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회사만 살리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테이블 위에 시우의 메모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공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11살 아이가 어른들이 못 본 걸 봤어요.
사람들이 메모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압력 수치, 진동 간격, 밸브 번호. 아이의 글씨로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기술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팀장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시우군 기록과 원본 로그를 대조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덮어 써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4번과 5번 밸브 라벨도 바꿔치기 됐습니다. 이대로 가동했으면 폭발이었습니다. 노조 대표와 하청 대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어요. 생산본부장과 남태섭 대표의 메신저 내역을 복원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오늘만 넘기면 끝이다. 라벨 바꿔놨다. 걱정 마라.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어요. 비서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남태섭 대표가 가입한 보험 특약입니다. 공장 사고 발생 시 대규모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사고를 노린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틈에 이득을 챙기려 했어요. 노조 대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하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당한 거였어. 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따로 싸우지 말고 같이 갑시다. 진짜 적은 저쪽입니다. 노조 대표와 하청 대표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브리핑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유진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우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유진 씨.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도연이 침대 옆에 섰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유진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1년이나 지났는데. 알아요.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믿어달라고 말 못합니다.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11년 전 사고 기록이에요. 산재 재심에 필요한 자료들. 도연이 봉투를 받았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남태섭 회사가 안전 점검 조작한 증거도 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도연은 봉투를 꽉 쥐었어요. 이 서류가 남태섭을 끝낼 열쇠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시우가 눈을 떴어요. 아저씨 왔어요? 도연이 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응, 왔어. 시우가 품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첫 장을 찢어서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저씨 거예요. 도연이 종이를 받았어요. 시우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 도연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고맙다, 시우야. 시우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우러 가요? 도연도 웃었어요. 응, 이제 진짜 싸우러 간다. 오전 10시, 이사회 직전. 도연은 공동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도연 옆에는 기술팀장, 보안팀장, 노조 대표, 하청 대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공장 가동을 멈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시우의 메모장과 원본 센서 로그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어요. 센서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습니다. 4번과 5번 밸브 라벨도 바꿔치기 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노조 대표와 하청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고 이득을 챙기려 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메신저 복원 내역을 공개했어요. 오늘만 넘기면 끝이다. 라벨 바꿔놨다. 걱정 마라.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남태섭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어요. 오늘 밤만 돌리면 끝난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남태섭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다 조작이다. 강도연이 책임을 돌리는 거야. 생산본부장도 따라 들어왔어요. 회장이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증거가 조작됐다는 겁니까? 책임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보안팀, 서버실 출입 영상 보여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생산본부장이 서버실에 들어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남태섭과 통화하는 장면. 남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남태섭 대표가 가입한 보험 특약입니다. 공장 사고 시 30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회견장이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이 남태섭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고를 의도한 겁니까? 보험금 사기입니까? 남태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도연이 남태섭에게 다가갔어요.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다. 나도 늦었어. 도연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11년 전 사고도 당신 회사가 안전점검을 조작했어. 그때도 사람이 다쳤어. 유진의 산재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11년 전 사고 현장 사진. 조작된 안전점검 보고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경찰이 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태섭과 생산본부장이 체포됐어요. 보험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연행합니다. 남태섭이 끌려가면서 도연을 노려봤어요. 도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 밖으로 남태섭이 사라졌어요. 도연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태림중공업은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회 관계자가 회견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임안은 철회됐습니다. 대신 안전혁신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됐어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유진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도연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도연을 보고 달려왔어요. 아저씨, 이겼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 이겼어. 시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유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부축했어요. 유진 씨, 산재 재심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엔 통과될 겁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예. 그리고 말순 어머니 해고도 취소됐습니다. 말순이 병실 문 앞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시우 아버지로 살 기회를 주세요. 유진은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나도 끼워줘요.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순이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몇 달 뒤 태림중공업 공장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현수막은 없었어요. 대신 새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 회사를 지키는 일이다.
공장 앞 벤치에서 시우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학교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의 메모장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첫 장 문장은 그대로였어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 말순이 공장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 청소용역 유니폼이 아니었어요. 안전지원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 일 끝났어. 시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엄마 퇴원이지? 그래, 이제 같이 집에 가는 거야. 병원 정문에서 유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재활 보행기를 짚고 있었어요. 아직 걸음이 느렸지만 자기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 발 뒤에서 속도를 맞췄어요. 이번엔 앞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뛰어왔어요. 엄마. 유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시우. 시우가 한 손으로는 엄마를, 다른 손으로는 도연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집 가요. 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말순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 넘게 남의 집과 공장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딸이 다쳤을 때도,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네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공장 안이 아니라 가족 쪽을 먼저 봤어요. 예전처럼 유리통로 위 높은 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였지만 높고 차가운 거리감이 사라졌어요. 시우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멈춰야 할 건 알죠? 도연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린 거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응, 그리고 지켜야 할 것도. 시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순이 뒤에서 따라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이라더니. 우리 시우가 맞았어.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신 집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죠. 새벽 공장에서 홀로 바닥을 닦던 할머니와 배관 소리를 듣던 11살 아이. 높은 유리 통로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던 회장과 11년을 혼자 버틴 엄마. 네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두운 공장에서 홀로 바닥을 닦던 할머니. 그 옆에서 배관 소리를 듣던 11살 소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손이 적어내린 메모 한 장이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멈추면 살아요. 사람부터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요. 빠르게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많아도 낮은 곳에서 소리를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시우는 들었어요. 기계의 소리를, 그 안에 숨어 있던 위험을. 그리고 외쳤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 곁에도 시우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작고 조용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보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일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